2025년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침몰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중국이 우리나라를 무너뜨리고 공산화한다는 이 명백한 사실이 아직도 판타지 소설이나 극단적인 정치 성향을 가진 인간들의 음모론 정도로 생각되시나요? 여러분, 아직도 좌파, 우파, 보수, 진보 이런 정치 이념들의 갈등 정도로 보시는 건가요?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똑바로 봐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분위기 파악을 제대로 해야 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그저 이념, 정치적 성향의 갈등을 겪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 5천년의 찬란한 역사를 지닌 대한민국의 존폐 여부가 달린 전쟁 중에 있는 것입니다. 21세기에 우리나라에 무슨 전쟁이냐고요? 애들 장난치는 것 같나요? 2024년 12월 3일 이전까지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이전까지 저도 이 정치가 뭔지, 공산당은 또 뭔지 관심도 없었고 나와는 그저 다른 세상 이야기라 생각했습니다. 2024년 11월 3일 이전까지 내 나라가 왜 헬조선이라 불리게 됐고 나 또한 이 대한민국을 왜 이렇게까지 증오하게 됐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2024년 12월 3일 이전까지 왜 내 나라의 부조리와 부당함은 넘치고 넘쳐도 끝나지 않고 남녀 갈등, 세대의 갈등으로 악취를 뿜고 사회는 온갖 불법과 악행이 판을 치고 깡패, 양아치, 사기꾼 새끼들이 떵떵거리며 청년들과 아이들의 정신과 몸과 마음은 마약으로 썩어가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을 바꾼 그날 2024년 12월 3일 내가 항상 조롱하고 무시했던 한 사람으로 인해 저는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이 모든 현상은 전부 의도된 것이고 이 썩은 핏물처럼 새빨간 더러운 의도는 바로 중국과 북한 공산당으로부터 왔다는 것을요. 여러분, 중국의 공산화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첫 타겟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홍콩의 상황이 어떤지 아시나요? 현재 홍콩은 중국 공산당의 검증이 끝난 사람만 선거에 출마할 수 있고 정치인이 될 수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반기를 드는 정치인들은 모두 체포되고 실종되었습니다. 당연히 언론과 미디어는 통제되고 심지어 일반 시민이 길거리에서 민주주의, 자유주의를 외치기만 해도 체포에 수감되고 있으며 초, 중, 고, 대학, 경찰, 나라의 핵심이 되는 공기관에서 매일 아침 시진핑을 향한 충성이 의무적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21세기 2025년의 말입니다. 이 찬란했던 문화강국 홍콩이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사라지게 됐을까요? 무슨 핵이라도 맞았을까요? 역사 속으로 사라짐은 찰나였지만 그 과정은 한순간에 이뤄진 게 아니었습니다. 총칼 미사일로 단숨에 무력으로 사라진 게 아닌 이 썩은 빨간 핏물이 홍콩인들 속으로 장장 50년이라는 시간을 거쳐 스며들며 진행됐습니다. 중국의 홍콩 공산화 전략은 무려 1950년대부터 97년까지 중장기 프로젝트로 진행됐는데요. 크게 8단계에 걸쳐 진행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은 이러합니다. 1. 홍콩의 하층민을 중국 출신 이주민으로 채워나간다. 2. 홍콩 정계를 친중 인사로 서서히 채워나간다. 매우 천천히 그리고 티나지 않게. 3. 미디어와 언론을 통해 무의식 속으로 중국 문화, 음식에 거부감이 없도록 만든다. 4. 중국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중국산 물건을 쓰게 만든다. 5. 중국 공산당의 지령을 듣는 각종 시민단체를 조직해서 사회의 혼란을 지속적으로 야기한다. 6. 때가 무르익으면 본격적으로 친중운동을 일으키고 반영운동을 일으킨다. 7. 하나의 중국이라는 타이틀을 내세워 영국을 침략자로 인식시키고 세뇌시켜 몰아세운다. 8. 그리하여 강압적이지 않게 홍콩인들 자기 스스로가 원해서 홍콩을 중국에 반환하게끔 만든다. 8번까지의 과정을 쭉 듣다 보니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모습이 보이지 않나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뭔가 익숙한 것 같은데, 이 어디서 본 듯한 느낌이 지금 어느 한 나라의 상태와 소름 끼치도록 닮아있는데 지금부터 그 나라를 소개하겠습니다. 제한중국 동포 80만 시대 2024년 8월 기사입니다.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중국 동포들의 수는 무려 67만 5,956명으로 우리나라의 전체 외국 국적 동포의 77.5%를 차지한다. 한국 국적 귀화자를 포함해 중국 동포 80만 시대로 불리운다. 이 수치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수치인지 체감을 좀 하기 위해 국제이주기구 IOM의 2020년 세계 이주 보고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IOM은 유엔 산하 기구로 상당히 신뢰성이 높은 자료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를 토대로 전 세계에서 중국 국적 이민자가 가장
가장 많이 거주하는 국가 순위를 매겨보면 1위 미국 270만 명, 2위 대한민국 86만 8천 명, 3위 일본 78만 5천 명으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중국인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 2위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 전체 인구의 6분의 1밖에 안 되는 이 조그만한 땅덩어리 대한민국에 무려 86만 명의 중국인이 거주하는 것으로 전 세계 2위입니다. 심지어 이 보고서는 2019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2025년인 현재 더 많은 중국인들이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두 번째, 민주당의 친중 행위는 2000년대 이후부터 서서히 가면을 벗기 시작하면서 2017년 문재인 정권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는데요. 우선 민주당의 핵심 인물들의 친중 행위적 발언부터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베이징 대학교를 방문해 중국몽은 중국만의 꿈이 아니라 한국도 함께할 것입니다 라는 발언과 함께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 한국은 작은 나라 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고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왜 중국을 찝쩍거려요? 그냥 쎄쎄. 대만에도 쎄쎄. 이러면 되지 라고 발언한 것은 익히 너무 유명하죠. 그리고 선대들, 우리 북한의 김정일, 또 김일성 주석의 노력들이 폄훼되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입니다. 이건 정말 국민들을 바보 등신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중국의 비굴하게 굽신거리는 친북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이 이재명은 2019년 경기도지사를 할 때 평화부지사를 맡던 이화영과 함께 북한에 무려 $800 대북 비용을 불법적으로 보낸 것으로 재판 중에 있는데요. 이 함께 북한에 돈을 대줬던 이화영은 2심에서 7년 8개월 선고를 받은 범죄자가 됐고, 이화영은 2023년 하반기에 이것은 이재명과 연관이 있다고 진술을 하며 이 범죄자의 멋진 의리를 과시한 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친중적 행보는 이 영상 하나로는 진짜 다 다룰 수 없을 만큼 흘러넘치는데요. 2021년 중국 공산당 100주년 기념 행사에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익숙한 언어와 깃발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진을 보는 순간 내가 어디 트루먼쇼 주인공이라도 된 건가 착각이 들 정도로 정말 충격적이었는데요. 바로 민주당기가 버젓이 이곳에 있었습니다. 이 공산당 100주년 기념 행사의 회담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인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정당의 책임이었다고 합니다. 진짜 면전에 있다면 그들에게 한번 묻고 싶었습니다. 야, 중국 인민을 위한 정당의 책임에 민주당이 관여할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었나요? 그리고 민주당의 대표적인 친중적 행보는 바로 간첩죄 적용법 반대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한국의 핵심과 같은 산업 분야에서 중국과 관련된 산업 스파이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2023년 삼성전자의 자회사 세메스 기술 유출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세메스의 전 연구원들이 반도체 세정장비 핵심 기술을 탈취해서 중국으로 유출했고, 이 피해 규모는 최소 수천억 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23년 삼성전자의 반도체 세정 공정을 담당하던 전 직원이 초미세 공정 관련 국가 핵심 기술 및 영업비밀 33개를 무단으로 중국 업체에 유출하려다 적발된 사건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수면 위로 드러난 사건만 해도 너무 많아서 이 영상 하나로는 다 담을 수도 없을 정도인데요. 제가 정말 놀라고 충격받았던 것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군사기밀 및 첨단 기술을 다루는 방위 산업에서도 방산 스파이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아니, 이 정도면 그냥 한 나라를 대놓고 개무시하고 빈집털이를 하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인데요. 한 나라의 모든 안보와 기술이 중국 산업 스파이, 방산 스파이에 의해서 유출되자 국회에서는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 북한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간첩죄 적용법 개정안이 논의됐는데요. 이 개정안의 핵심은 적국 북한뿐만 아니라 즉 중국을 위한 간첩 행위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살고 있는 인간이라면 당연히 동의를 해야 하는 국가안보 강화를 위한 법안인데, 이런 상식이 담긴 법안을 민주당은 비상식적이게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가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있는 이 사드 배치 반대, 이것 또한 대표적 친중적 정치 활동이라 볼 수 있는데요. 대한민국은 분단 국가이고 현재 휴전 상태로 전시 상태라는 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알고 있죠. 실제로 북한은 2016년 4차 핵실험을 진행하고 다수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행했습니다. 그 당시에 한국의 방어 시스템으로는 이런 위협을 방어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던 상황이었는데요. 이런 상황에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적인 방어 수단은 선택이 아닌 필수였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 7월 8일
사실 박근혜 정부 당시에 이 미군과의 협의를 통해서 미국이 개발한 미사일 요격 시스템 사드를 경북 성주에 배치하기로 공식 결정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중국에서 아주 강력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중국은 사드 레이더가 중국 본토를 감시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 반발을 했는데, 이 당시 중국은 한류 금지령을 비롯한 한국 관광 제한, 경제 보복 조치를 단행해서 이 한중 관계를 악화시켰습니다. 그 이후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2017년 5월 사드 배치는 일시 중단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사드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환경하고 인체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2017년 8월 국방부가 측정한 결과 이 전자파 강도는 안전기준치의 10% 이하에다가 실제로 기지 밖에서의 사드 레이저 전자파의 수준은 그냥 일반 가전제품 전자파 수준으로 검출이 됐는데요. 인체와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건 그냥 허무맹랑한 주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중국의 눈치를 살피면서 2017년 10월 31일 3불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1. 사드 추가 배치 불가. 2. 미국 미사일 방어 체계 불참. 3. 한미일 군사동맹 불가. 여러분, 이때 우리나라를 전 세계에서 어떻게 말하고 다녔는지 아시나요? 3불 정책은 중국의 경제 보복에 굴복한 대한민국의 외교적 패배라는 말이 나더라고. 자기 나라 안보를 중국에게 맡긴 나라. 한국은 자신들의 자주국방을 포기했다는 평이 있었고, 더 직설적으로는 한국이 중국의 눈치를 너무 보고 산다는 소리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3불 정책은 내 나라 안보, 내 나라 국민의 안전보다 중국과의 관계를 우선시한 사드 굴욕 외교 논란이라는 굴욕적 평가를 받게 됐습니다. 여기서 정말 굴욕을 넘어서 치욕적인 일들이 이 문재인이라는 한 사람에 의해서 벌어지게 됐는데요. 문재인은 2017년 12월 13일부터 16일까지 중국 국빈을 방문했는데, 이 기간 동안 시진핑과의 만찬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중국 측 고위 인사 그 누구와도 동석 없이 한 나라의 대표, 대통령이 10끼 중 무려 8번을 혼자서 밥을 먹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을 너희 나라는 말을 듣지 않으니까 밥을 같이 먹을 자격도 없다고 무슨 말 안 듣는 애들 가르치듯이 외교적 면박을 준 것입니다. 이 외에도 친민주당적인 성향을 가진 언론인 JTBC는 중국의 위챗을 만든 대기업 텐센트로부터 무려 1,000억 원의 투자를 받았는데요. 한 나라의 언론을 담당하는 기관이 다른 나라로부터 1,000억 원이라는 숫자의 투자를 받았다는 건 이 나라의 미디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시도가 아주 명백한 일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이건 굳이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아도 누구나 쉽게 체감하는 부분이라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매일 접하는 이 SNS를 통해서 중국 노래 챌린지, 중국 음식 챌린지, 중국 기업 제품 등등 이런 중국과 관련된 미디어와 상품들이 지겹다 못해 이제는 흘러넘치도록 나오는 걸 느끼시지 않으셨나요? 이런 문화 침투, 소프트 파워 전략은 미디어와 만났을 때 그 힘이, 그 진가가 제대로 발휘되는데요. 미디어를 통하게 되면 사람들은 거부감이 없이 천천히 자연스럽게 그 나라의 문화를 확산시키고 인식을 변화시키며 그 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스며든 세뇌는 스스로 선택했다 믿게 만들고 자기 스스로 그들이 원하는 의도로 움직이도록 만들게 됩니다. 다섯 번째, 대표적인 것으로 민주노총이 있습니다. 2018년 9월 대한민국의 노동운동을 이끈다는 민주노총의 전 현직 간부들과 북한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 간의 은밀한 접선이 있었는데요. 우리나라의 노동운동을 이끈다는 분들이 북한의 공작원으로부터 무려 90건의 지령문과 암호문을 받고 귀국 후 대북 보고문 24건과 한 몸 바쳐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는 내용이 담긴 충성 맹세문을 작성하고 지속적으로 북한 공작원과 연락을 유지했습니다. 나라의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는 국정원 요원도 아닌 그저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명분으로 활동한다는 민주노총의 간부들이 말입니다. 그들은 북한의 꼭두가시가 되어서 기생충처럼 대한민국 내에서 북한의 지령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무슨 음모론이라도 말하는 것처럼 들리시겠지만 이건 전부 팩트로 실제 뉴스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이 사건은 2023년 5월 민주노총 고위 간부들이 검찰에 의해서 기소되며 드러났고, 검찰과 국정원의 철저한 수사 끝에 이 암호문이 해독되면서 2023년 11월 1심 이 민주노총
간부들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이 북한에게 받은 지령 중 일부를 알려드릴 건데요. 참고로 이건 영화나 무슨 드라마 대사가 아닙니다. 10만 명이 넘는 금속 노조를 확고히 걷어쥐는 것을 당면 목표로 내세우라. 2019년 10월 윤석열 역적 패당의 탄압 책동 규탄을 위한 투쟁 조직하라. 2022년 12월 다음 지령은 다소 충격적일 수 있고 좀 믿어지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이태원 참사를 세월호 사건처럼 각계각층의 분노 분출 계기로 만들어라. 2022년 11월 15일 촛불 시위, 추도문 등 다양한 항의 투쟁에 집중, 이런 것들을 지시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갈등과 분노와 같은 감정을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아주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현재 홍콩이 그렇게 무너졌던 것처럼 중국 공산화 공작의 5단계까지 끝마치며 6단계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제 때가 무르익으면 본격적으로 친중 반미 운동을 일으킬 것이고 하나의 중국이라는 타이틀로 미국을 몰아세우며 끝내 우리나라는 중국의 속국이 되면서 지도상에서 역사의 흔적으로 사라지게 되겠죠. 총, 칼, 미사일 하나 없이 우리나라 국민 스스로가 원해서 자진해서 그리 되도록 만들 것입니다. 97년 홍콩이 반환되고 영국을 몰아내며 중국 공산당은 이제 대놓고 홍콩 정계와 사회 전반에 침투했습니다. 공산화가 다 끝나갈 때쯤에 깨달은 홍콩 국민들은 2019년 대대적 시위를 벌이고 국제사회에 피를 토하며 도움을 호소했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렸고, 그렇게 홍콩을 떠나간 자유는 아무리 부르짖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홍콩 반환 반대 시위 때 우리의 모습과 정말 소름 끼치도록 똑같이 국기를 들고 나온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을 틀딱이라며 비웃고 조롱했던 것 아십니까? 조롱과 비웃음을 보냈던 청년들은 그때를 두고두고 후회하고 자신들의 무지함을 부끄러워하며 반성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저항하던 대학생들은 결국 최종 진압되며 홍콩 민주화 운동에 막을 내렸습니다. 2020년 민주화를 위해 싸웠던 홍콩 학생들이 남긴 메시지로 이 영상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전 세계에 전합니다. 중국 공산당은 당신들의 정부에 침투할 것입니다. 중국 기업들이 돈을 이용해 당신들의 눈을 멀게 할 것이고 당신의 정치적 신념을 흐트릴 것입니다. 중국은 당신들의 조국을 숙주로 삼아 신장에서 자행하는 만행처럼 조국의 국민들을 살해하고 그 장기를 수확해 갈 것입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아니면 다음은 당신 차례입니다. 이호근 방송 구독, 좋아요는 좋은 방송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